우리는 와이파이나 이동통신같이 지구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통신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파는 나가는 거리가 길어지면 그 밀도가 줄어듭니다. 전파의 세기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의미죠. 중간중간 휴대전화 중계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머나먼 거리에 있는 우주 탐사선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통신하는 것일까요? 약 38만 6천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서 한 장의 그림이 전송됐다. 나사의 달 탐사선 라디가 보낸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을 아주 작게 조각낸 다음 각 이미지의 명암을 표시한 뒤 레이저 통신을 이용해 한 번에 전송했다. 데이터를 송신받은 나사는 이미지를 명암의 크기대로 조합해 하나의 그림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초당 300비트였던 전송 속도는 최근 622메가비트까지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LTE 통신보다 5배에서 6배 빠른 속도다. 빛의 전진을 방해하는 물질이 거의 없는 우주에서 멀리 곱게 나아가는 레이저가 우주 통신에서 가장 적합한 빛으로 선택된 것이다. 나사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레이저를 이용해 우주 광통신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인류가 우주로 첫 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이 순간. 달에 착륙한 우주인들에겐 특별한 임무가 부여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달과 지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지 못했다. 미지의 세계이자 지구의 동반자인 달과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우주인들에게 레이저 반사경 설치 임무를 맡긴 것이다. 그로부터 48년이 지난 지금, 암흑이 드리운 밤하늘을 향해 한 줄기의 레이저가 발사된다. 레이저가 닿는 곳은 상공 25,000km 위에 떠 있는 인공위성. 이것은 SLR이라고 불리는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 시스템이다. 현재 약 전 세계적으로 한 60여 개가 레이저 반사경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대부분 60여 개 인공위성을 다 추적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SLR 시스템의 원리는 이렇다. 발사 순간 레이저 빔을 두 개로 나누어 하나는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센서로, 출력을 높인 또 하나의 레이저는 광학 망원경을 통해 발사한다. 우주로 향한 레이저는 인공위성에 장착된 반사경에 의해 반사되고, 지구로 되돌아오는 레이저 빔의 왕복 시간을 측정해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레이저가 발사한 다음에 인공위성의 반사경을 맞고 되돌아온 신호는 망원경 쪽에서 들어온 시간을 측정해서 인공위성의 거리를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 해발 256m의 낮은 산에서도 우주 관측이 가능한 이유는 레이저의 성질 때문이다. 레이저는 빛이 퍼지지 않고 멀리까지 쏘아 보낼 수 있어서 우주까지 안전하게 빛을 보낼 수 있다. 레이저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 출력만 높이면 멀리까지, 달까지 또는 수성이라든지 화성까지 레이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에 수성 탐사선이 있는데 1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레이저로 추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일정한 궤도로 지구를 돌며 기상정보 채집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인공위성이
궤도를 이탈하지는 않았는지 어디에서 얻은 정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SLR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SLR의 쓰임은 많다. 땅의 일년에 몇 미리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해수면이 변화가 1년에 아니면 연변 매월 또는 매일 얼마만큼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려면 지속적으로 인공위성을 추적을 해야 됩니다. 저희 관측 데이터를 국제기구에 넘기면 국제기구에서는 그러한 전 세계 관측 데이터를 모아서 여러 가지 과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시대가 열린 지금, 레이저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레이저는 가장 정밀하게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킹할 때 아주 섬세한 조작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거리 측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만큼 레이저는 그러한 정밀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우주 정거장 도킹에도 사용되고 또는 소행성에 착륙할 때도 이 레이저가 사용이 됩니다. 저 분야에서 레이저란 우주 개발을 더욱 가열차게 해주는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스타워즈가 있듯이 이런 것들을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는 대기 관측에서도 가장 활발히 쓰이고 있는 도구 중 하나다. 광주과학기술원 국제환경연구소에서는 공기에 떠있는 고체나 액체 상태의 분진, 즉 에어로졸을 관찰하는데 레이저를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에어로졸 분석을 위해 차량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공기를 포집해야 했지만 이제는 레이저만으로도 대기 관측이 가능해진 것이다.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에어로졸은 빛을 받게 되면 산란하게 되는데 그 산란하는 빛의 양과 그리고 레이저가 그 에어로졸이 존재하는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어느 고도에 어떤 에어로졸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로졸의 한 종류인 황사와 초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된다.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화산 폭발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에어로졸은 태양의 열을 반사해내지만 석탄, 석유를 태워 만들어진 에어로졸은 열을 흡수해 온난화를 일으킨다. 건강한 지구와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에어로졸이 대기에 얼마나 섞여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한꺼번에 많은 이제 거리상으로 이제 어떤 지표면이나 상층이나 어떤 그 한계를 가진 게 아니고 한꺼번에 이제 많은 영역의 이제 높은 고도까지 동시에 관측을 할 수 있다는 그게 레이저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공기를 포집해 성분을 분석했던 과거와는 달리 레이저를 이용하면 지속적으로 어떤 종류의 에어로졸이 대기에 얼마나 섞여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 레이저가 에어로졸에 부딪히면 빛은 산란된다. 이때 입자 크기에 따라 빛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공기 중의 에어로졸이 어디에서 온지도 파악이 가능하다. 미세먼지나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중국 등지로 또 많이 날라오는 게 많은데 그게 날라오게 되면은 다양한 고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표면에 가까운 것도 있지만은 어떤 황사 같은 경우에는 한 8km 고도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어디에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에 대한 대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라이다로 이제 대기 에어로졸의 고도 분포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제환경연구소는 우리나라 상공에 유입된 아프리카 화산재를 처음으로 관측하고 그 분포와 특성을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2011년 6월 12일 아프리카에 있는 나브루 화산이 분화했다. 화산 폭발 지수 4에 해당하는 대형 분화로 대량의 화산재와 용암이 흘러나왔다.
그로부터 7일 뒤 우리나라의 대기에서도 같은 종류의 화산재가 관측됐다. 대기권 상공에 2km 두께로 분포하던 화산재는 대기의 흐름에 따라 2개월 뒤 9km 두께로 확산됐고 8월 중순을 지나면서 전체 화산재 농도는 감소했다. 화산재들이 어떤 이제 기후변화에 영향성을 줄 수 있는데 그 화산재들이 발생되고 어느 정도 이제 대기 중에 머무르는지 일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연속 관측을 해서 이 화산재가 완전히 사라지는데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산출해냈다는 게 좀 과학적으로 좀 큰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레이저는 죽음의 광선인가? 세계 최초로 레이저 발진 장치를 개발한 미국의 물리학자 시어도 메이만이 기자회견장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었습니다. 레이저가 개발되기도 전에 소설과 만화, 영화 등에서 광선 무기로 묘사되었기 때문인데요. 레이저를 개발한 메이먼도 이렇게 첨단 과학 기술과 접목되어 레이저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베크만 레이저 연구소. 의학용 레이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이곳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레이저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들이 레이저 연구에 집중한 이유는 미세한 세포나 피부 조직을 파악하는 데 레이저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We use all of those properties. In addition, we can take laser beams, put them into a lens, and we can focus them down to a spot that's so small, it's only the size of the actual wavelength of light. So fractions of microns, just a few hundred nanometers in dimension. So we take advantage of all of that in all of our technologies. 이곳에서 개발한 레이저 의료 기기들은 조직은 물론 기관까지 관찰이 가능하다. We turn those lasers on and off hundreds of millions of times per second. They launch these waves inside the body, and we measure how fast those waves propagate. The waves contain photons, photons of different energy or color, so we can measure how that light is interacting with the constituents inside the body. There are 4 lasers inside of the box. We turn them on and off very fast, hundreds of millions of times per second. Let's just take a look at your right forearm. 도시라고 불리는 이 의료기기는 유방암 진단에 활용된다. 레이저가 장착된 기구를 환부에 비추면 빛은 우리 몸으로 들어가 세포와 부딪히며 빛을 반사한다. 이를 토대로 정상세포와 종양을 분별해내는 방식이다. 또한 혈액 내 헤모글로빈의 수치나 지방의 양도 10초 정도만 지나면 확인이 가능하다. You can imagine if you're a surfer and your wave is breaking over a boulder or rocks or a reef, then the velocity of the wave will change and the nature of the wave will change. And that's exactly what happens when the light goes into a tissue and it encounters a tumor or some other structure beneath the surface. The velocity of that wave will change and then we can measure that. 사용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변화를 좀 더 자주 확인할 수 있다. Is there a tumor? Is there extra blood? Is the blood oxygenated? Is there a change in the water content or the lipid content? Are there alterations in the muscle or the bone? Those are the types of things that we can analyze using DOSI technologies. 유방암은 수술 전에 항암제로 종양의 크기를 줄이는데 도시를 사용하면 단층 촬영을 하지 않아도 항암제의 효과를 확인하기에 용이하다. So this is a patient who we measure at baseline. This is just 1 week into chemotherapy. Here's 8 weeks into chemotherapy. Now this patient will receive chemotherapy for up to 4 months. Some patients go for 6 months with multiple rounds of chemotherapy with different agents. And we can see a change in the image, which is giving us a sense, an idea, that this patient is going to be a responder.